노후행복TV입니다. 항상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올해 80세가 되었고,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제 인생은 참으로 길었고, 그 길 위에는 쉽고 평탄한 날이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저는 생존 자체가 매일의 도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셨고, 마을 인근 논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논에서 일을 멈추지 않으셨고, 계절에 따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작업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 가을, 긴 가뭄이 계속되면서 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덮쳐 아버지의 모든 수확물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그 해는 농부들에게 재앙 같은 해였고, 아버지는 수확물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끝까지 버텨보려 애쓰셨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방법이 막막해진 아버지는 무리하게 일하던 중 쓰러지셨고,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 속에서 어머니는 홀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다. 마을 밭일을 도우며 작은 돈을 벌어왔지만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결국 병을 얻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마을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와서는 남은 재료로 우리를 위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마련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몸이 점점 쇠약해지며 밭일을 나가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고, 집안에서는 힘없이 기침만 하셨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병세를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으며 영수야, 동생을 잘 보살펴야 한다.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야 한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남겼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병원을 갈 돈조차 없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한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영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은 저에게 책임감과 동시에 막막함을 안겨주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뒤 저는 동생과 함께 움막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움막은 나무 판자 몇 개를 엮어 만든 임시 구조물이었으며 천장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틈새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움막 전체가 흔들렸고 겨울에는 벽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살을 애듯 매서웠습니다. 바닥에는 늘 습기가 차 발이 시렸고 낡은 돗자리를 깔고 지내며 담요 한 장에 의지해 잠들곤 했습니다. 밤새 비가 오면 움막 안으로 빗물이 흘러들어 무릉덩이가 생겼고 젖은 담요를 짜내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겨울의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어 저는 종종 감기에 걸렸습니다. 특히 한 번은 폐렴 증세가 심해져 며칠간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밤새도록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잠들지 못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고 코끝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없던 저는 말린 나무짚을 끓여 마시며 잠시라도 통증이 완화되길 바랐지만 계속되는 열과 기침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이불 속에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밤이 더 길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약조차 살 수 없어 말린 나무짚을 끓여 마시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아침이면 얼어붙은 창문을 손으로 문질러야 겨우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희뿌연 안개와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 배고픔은 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허기를 안고 잠들던 밤이 많았고 한밤중에 깨어 움막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천장은 빗물이 스며든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저는 그 자국에서 흐르는 물방울을 세며 배고픔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새벽녘의 고요한 시간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했지만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다가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움막 내부에 가득 찬 축축한 나무 냄새와 눅눅한 공기는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리에서 신문을 팔던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신문 다발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눈이 마주쳤고 소년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 신문 파는 것도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구두를 닦아야 돈을 좀 더 벌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신문을 모두 팔면 구두를 닦으러 간다며 구두를 닦는 일이 수익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구두 닦는 일이 어떤 건지 물었고 소년은 자신이 어떻게 소를 쓰고 구두를 반짝이게 만드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켤레만 닦아도 집에 쌀을 사갈 수 있어요. 그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구두를 닦아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처음으로 구두를 닦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버려진 1000조각과 낡은 소를 주워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방법도 몰라 어설프게 시작했지만 손님이 조금씩 구두를 맡기며 10원, 20원씩 벌어들였고 제게는 그 돈이 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두 닦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일이 제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야 했기에 손가락은 항상 곱아 있었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을 하니 허리와 무릎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손님이 맡기고 간 구두를 잃어버려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돈으로 새 구두를 사서 돌려드렸는데 그 손님은 제 성실함에 감동의 단골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고 정직하면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저는 작은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때로는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게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희미한 가로등 아래 서 있는 저의 그림자는 늘 쓸쓸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날이면 어머니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무릎에 앉히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목소리는 저에게 평화를 주었고 그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우리 영수는 잘할 거야. 너는 강한 아이니까. 라고 속삭이던 순간들은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값졌습니다. 그 기억은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 희망을 붙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내 아이에게는 이런 고된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구두를 닦아 모은 작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가게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작은 공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하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게 내부는 단출했지만 제가 직접 만들어 붙인 나무 간판과 정성껏 닦아 놓은 쇼케이스는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초기에는 손님이 적어 걱정이 많았지만 진심을 담은 서비스와 꾸준함으로 점점 단골이 생겨났습니다. 가게는 동네에서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 잡았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단골 손님이 저에게 이곳에서는 늘 따뜻함을 느껴요. 그래서 여기 오는 게 즐겁습니다. 라고 말해주셨는데 그 말은 저에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혼자라는 외로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문을 닫을 때면 고요한 가게 안에 홀로 서 있는 제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매일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게 가게는 희망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저희 외로움을 비추는 거울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단순한 생계의 터전이 아닌 제 희망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한 여인을 만난 건 바쁘고 지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며 밝은 웃음을 지었고 그 순간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겨울 끝에 찾아온 봄 바람처럼 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햇살이 그녀의 뒤로 비치자 그녀는 마치 환한 그림처럼 눈부셨습니다. 그녀가 문가에 서서 잠시 둘러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마저 그녀를 위해 멈춘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제 고개를 자동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서툰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찾아주려 노력했지만 손이 조금 떨릴 정도로 그녀의 존재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머리를 뒤로 묶고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화사한 봄날의 한 장면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물건 여기 있나요? 그녀의 부드럽고 청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을 찾아 주었습니다. 물건을 건네주며 손이 잠시 스쳤을 때 제 심장은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매번 물건을 사러 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제 눈이 가게 문 쪽으로 자꾸 향하곤 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올 때마다 가게는 단순한 공간에서 특별한 무대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다른 이유로 가게를 찾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이 저에겐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그녀의 가벼운 인사가 하루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물건을 고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사장님께선 참 따뜻한 분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괜히 쑥스러워 고개를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고 가게에 머무는 시간도 늘어갔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도와 계산대를 지켜주기도 했고 일이 끝난 후 함께 가게 앞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며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두 분 모두 돌아가시며 그녀는 삶의 전부를 잃은 듯한 상실감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먼 친척의 도움으로 간신히 학업을 마치고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졌고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그녀의 말 속에서 진솔함과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에게 제 어린 시절과 가게를 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강한 분이에요.
그런 삶을 이겨내셨다니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가끔 가게 일이 끝나면 같이 산책이라도 하실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동네를 거닐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길을 걸으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수 씨와 이렇게 걸으니 마음이 참 편하네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평온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저는 마치 세상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책 중 우리는 자주 동네의 작은 공원에 들러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종종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만들어 주셨던 떡볶이 맛이 가끔 생각나요. 그녀가 말하자 저는 다음 날 그녀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보려는 생각에 밤새 레시피를 뒤졌습니다. 떡볶이는 그녀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그녀가 제 삶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평생 당신을 웃게 해드릴 자신은 있어요. 제 곁에 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제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저도 당신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 역시 가슴 한쪽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평화와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기에 작은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드레스와 예복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시장을 돌며 가격을 흥정해야 했고, 식사 준비를 위해 마을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초대할 사람의 수를 두고 서로 고민하다 결국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수 씨, 이렇게 소박해도 괜찮겠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결혼식일 거예요. 준비는 고됐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드레스와 예복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동네 시장을 돌아다녔고 결국 그녀는 동네의 작은 양장점에서 빌린 드레스를 입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어보며 밝게 웃었고 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을 거야. 결혼식 날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작은 마을 교회의 입구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행복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라온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맹세를 나누는 동안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영수 씨, 울면 안 돼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니까요.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소박했지만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서 저를 도와주며 손님들에게 친절함과 따뜻함을 나누었고 저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가게에 들른 손님이 사모님이 여기 계셔서 가게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첫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을 아늑한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첫날 우리는 벽에 못을 박을 작은 망치를 사러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그녀는 싱글벙글 웃으며 영수 씨, 이 벽에 뭐부터 걸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녀의 설렘에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걸로 시작합시다. 그녀는 작은 화분을 사들고 와 창가에 놓으며 이건 우리 집의 첫 번째 초록색 친구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방이 비좁아 침대와 탁자를 간신히 놓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아늑하게 꾸며나갔습니다. 한 번은 오래된 커튼을 그녀가 직접 꿰매서 다시 달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여기선 우리가 함께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신혼집에서의 시간은 우리에게 진정한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스며들어 매일이 따뜻하고 특별했습니다. 한 번은 벽에 작은 그림을 걸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여기가 우리 꿈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밤늦게까지 차 한 잔을 나누며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자신의 일을 계속하며 삶을 즐기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는 게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하루하루는 평범했지만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작은 가게에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준호, 그리고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 아내와 나는 결혼 후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과 슬픔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10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 암 진단을 받았고 의사들은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라며 즉각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임신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는 우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를 포기하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암이 이미 3기 이상으로 진행되었고 즉각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신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면 산모의 생존 가능성이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에게도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암이 이미 진행된 상태로 빠른 항암 치료가 필요하며 임신을 지속할 경우 치료를 시작할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사들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이에요. 저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싶어요. 그녀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배 속의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며 태어날 아이와 교감하려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그녀는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가야,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치료의 부작용은 그녀를 점점 더 힘들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은 급격히 줄었으며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앞에서 한 움큼 빠진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배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작은 아가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지와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공간은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삭막했으며 회색 벽지는 오랜 시간의 흔적처럼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창문 너머로는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의자들은 딱딱하고 차가웠으며 공간을 가득 채운 소음은 환자들의 낮은 신음과 간헐적인 대화 소리로 이뤄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쥔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고 우리의 작은 대화는 이 넓고 삭막한 공간에 따뜻함을 더해주는 유일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의 창문 너머로는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치료의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녀는 아이를 위해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용기와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를 지켜줄게. 아이의 탄생과 행복의 순간들. 결국 그녀는 모든 고통을 견디고 아들을 무사히 낳았습니다. 우리의 아들 준호는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잘했어. 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 누운 채로 아이를 품에 안으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작은 손을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 그녀는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며칠은 우리 가족에게 축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준호의 작은 손가락을 잡고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고 저는 침대 곁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준호를 안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녀는 준호가 잠들 때마다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사랑을 담아 속삭였습니다. 작은 아가야, 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알아야 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녀는 준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무릎 위에 앉히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의 웃음을 끌어냈습니다. 한 번은 준호가 입가에 묻은 우유를 닦아주며 우리 아가 정말 잘 컸네. 라고 속삭였고 준호는 엄마를 보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또 다른 날 그녀는 준호와 손가락으로 별 모양을 그리며 병실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저 별처럼 너도 언제나 빛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와 준호가 함께 보낸 소소한 시간들은 그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간호사들에게도 우리 아가를 보세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라며 자랑스러워했고 준호가 울음을 그치고 옹알이를 시작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여보, 이 소리 들었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그 시간들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장 값진 순간들이었습니다. 준호의 성장과 아내의 불굴의 의지. 그녀는 준호가 10살이 될 때까지 병마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 준호의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준호야, 오늘도 힘내서 잘 다녀와. 라며 배웅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준호와 함께 작은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꽃이 참 예쁘지? 우리 준호가 잘 가꿔줘서 그런가 봐. 라며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한 번은 그녀가 준호를 위해 손수 만든 간식을 준비하며 엄마가 준호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줘야 해. 라고 말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작은 순간에도 준호와 함께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녀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준호가 첫 걸음을 떼던 날은 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아이의 작은 발걸음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비틀거리며 첫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녀는 손을 모아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정말 잘했어.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방 안은 그의 작은 발소리로 가득 찼고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뿌듯함이 넘쳤습니다. 준호의 첫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끌어안고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우리 준호야. 그녀는 준호를 꼭 끌어안고 오랫동안 그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이 말이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그녀는 준호의 학교 준비물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며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았습니다. 학예회 날, 그녀는 통증을 무릅쓰고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준호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외쳤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생일을 맞이한 날, 그녀는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직접 만든 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의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워.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렴. 그녀의 사랑은 그 어떤 어려움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준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의 사랑과 노력. 그녀의 마지막 몇 달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이와 함께하려는 노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루는 통증으로 인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음에도 준호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또 다른 날, 그녀는 준호를 위해 작은 뜨개질 인형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줄 선물이야. 이건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던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가족 사진을 꺼내어 준호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처음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여기 봐, 준호야. 내가 이 작은 모자를 쓰고 웃고 있잖아. 그날 바닷가에서 내가 처음으로 모래성을 만들었었지.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준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의 첫 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야. 내가 초를 불기 전에 케이크를 만지려고 해서 다들 웃었던 기억이 나네. 그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준호와 함께 과거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이 사진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라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준호야. 그녀는 마지막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통증이 심해 숨쉬기조차 어려운 날에도 그녀는 준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가,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말아줘. 마지막 날,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웃으며 아이와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준호가 그녀 옆에 다가가자 그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야, 엄마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엄마의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준호는 눈물을 꾹 참으며 엄마, 나도 엄마가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흘리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를 향해 눈을 돌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를 잘 부탁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될 거예요.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내가 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믿어.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호를 잘 부탁해요.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아빠가 될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미소는 우리 가족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편에서 계속됩니다.